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AI를 개발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 의료, 제조, 국방, 행정, 사회 문제들하고 다 이걸 연계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요게 지금 중국의 목표예요. 미국은 AI에 패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고 네. 중국은 AI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네. 산업의 패권을 지려고 합니다. 제조업을 반드시 거쳐서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또 하나의 결점은 제조업이 없다는 겁니다. 제조업에 그걸 붙이려고 하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간다는 것이고 네. 이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최근에 미중 관세 협상을 두고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먼저 눈을 깜빡거릴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양국이 런던에서 합의를 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대미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수출량은 60%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대결 양상 속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은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중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분 빼놓고 말씀을 나눌 수가 없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 책에 제가 재미있는 제목을 부제를 하나 봤어요. 트럼프에게는 없고 시진핑에게는 있는 것.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차이나 퍼즐. 딱 시기에 적절한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4대 발명품의 나라 중국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뭐 병자 그렇게 추락했다가 네. 지금 최근 한 20년 사이에 보면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는데 네. 이거 왜 그랬냐? 그래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는 보면 중국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한국이었는데 예. 코로나 끝나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을 벤치마크하러 가는 나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퀘스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니단 퍼즐이 있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발간이 돼서 많이 읽혀졌지만 그 야성황이 쓴 이제 뭐 중국의 뭐 이제 패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네. 공통적인 주제들이 중국이 4대 발명품의 나라가 청나라 때 영국한테 식민지 상태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과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문관들이 과학 기술을 중시하지 않은 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망가졌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 독재 국가는 창의성이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서방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네. 팩트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지금 중국이 회사 설립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그것도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엔지니어들 130명이 만든 AI가 세계 최고의 AI 뒤통수를 친 거냐.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벤치마크하러 가는 것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지금 기술 골기를 한 건지를 좀 하나씩 찾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풀지 않고서 가가지고 백날 본들 껍데기만 보고 그 뒤에 가려진 진짜 힘을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주로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그 뒤바뀐 배경에는 역시 중국에 대한 어떤 기술 굴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제대로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술 봉쇄의 역설, 패권 전쟁의 결말이라는 또 제목이 들어있거든요.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기술 패권이라고 놓고 볼 때 방금 딥식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딥식이 다른 미국에서 개발한 챗 GPT나 이런 AI 인공지능보다도 17배 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던데
앞으로 중국이 정말 미국의 기술 패권을 도전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충분 조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되고, 또 미국이 볼 때 중국에게는 도저히 이 부분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휘토류 이런 거는 빼고 말이죠. 그래서 돈, 시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어떻게 2015년에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들었다가 미국한테 세게 얻어 터져서 모든 첨단 기술의 브로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금년이 이제 10년 된 해인데,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망했어야 되는 이제 나라가 네. 7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미국이 제재를 한 이제 분야들이고, 예.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4억의 인구의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예. 10년 동안 칼 7자로만 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첨단 산업 7개만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한,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기도 한데, 소비가 나쁘면은 또 돈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정상인데, 중국 그거와 상관없이 10년, 15년 동안 네. 돈을 계속적으로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불패를 만든 이제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AI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낸 인간의 수가 경쟁력이 될,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예.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AI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 숫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지금 1년에 대학생이 1,200만 명씩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앞으로도 뭐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60만 정도 되니까 우리의 20배 되는 엔지니어들이 매년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재들의 수준이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 못 가면 중국 간다. 그래서 중국의 명문대학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금년에 나온 중국의 대학 랭킹을 보면 한국의 넘버 2 정도 되는 대학이 중국 대학 순위로 봤을 때 6위하는 수준? 거기에 이제 못 미치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 길러지는 인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학 천재가 만든, 회사 네. 설립한 지 1년 반 만에 미국을 뒤통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 이것이 일과성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이제 몇백만 명씩 나온다는 것이 있고, 뭐 AI를 하든 반도체를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이제는 이것이 창고에서 기숙사에서 이 뚝딱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몇십억, 몇 조, 몇백 조가 들어가는 산업에서는 이제는 AI 시대, 빅테크 시대는 돈의 쩐의 전쟁이지, 이게 돈이 있고 쩐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살아나고 이 장비, 설비가 있어야만이,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는 시대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우리는 뭐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돈 안 되면 이제 빼고 돈 되면 투자하는 것인데, 중국은 돈이 돼도 투자하고 돈이 안 돼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판매 대수 기준으로 전 세계 75%가 중국이 샀어요. 네. 그지 어떻게 된 것을 보면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009년부터 얼마를 줬냐면 2,300억 달러를 줬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머리 털라고 제일 많이 준다는 게 반도체 보조금, 칩스 보조금 527억 불인데 그거의 4배를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돈 싸움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제 창의성인데, 뭐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세계 첨단 기술은 미국에서 나온 게 맞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다. 앞으로 그게 로봇이 되든 AI가 되든 뭐 노트북, 핸드폰이 되든 간에 배터리 방전되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이 배터리는 미국이 지금 못합니다. 세계 1등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중국이고, 2등이 우리 한국, 뭐 일본이 3등이지만 의미 없는 3등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예전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델을 한국이 베끼고 중국이 베꼈지만 이제는 순간순에 있는 모델이 실리콘밸리에는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술 또 이제 제품들을 보면 이것은 뭐 세상에 없던 기술들이 마구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막 터지는 경쟁이 14억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창의성을 만들고 네. 두 번째는 이게 포춘 500대 기업들이 중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월드컵 또는 올림픽과 똑같다. 거기서 살아남는 금은 동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세계적인 이제 뭐 빅테크들과 경쟁에 살아남다가 보니까 포춘 500개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튀어나온 게 있고 또 뭐 결정적으로 최근 이제 한 7년간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땐 분노 게이지가 만든 창의성이에요. 네. 미국이 모든 기술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지 못한 게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는 창의성이 나라가 살아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에 했을 때 그때가 민주주의냐 그때도 왕정이에요. 우리도 뭐 역대로 가장 많은 발명품이 나왔던 때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란 말이에요. 그럼 세종대왕 때 민주주의를 했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기준으로만 놓고서 이제 세상을 봐서 민주주의만이 창의성을 할 수 있고 독재나 이런 시스템은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네. 시스템과 사회 구성 리더들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의 문제죠.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는 뭐 당연히 우리 북한 생각해 보면 러시아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용인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그것에서 예외가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연구해보고 잘 봐야 된다.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6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나중에 뒤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최근에 이런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 브릭스 회담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내용, 그 다음에 군부와의 어떤 마찰이 있지 않는가, 장유샤 같은 자기 측근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행사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시진핑 주석이 곧 권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소장님께서 워낙 중국에 많은 네트워크도 있고 하시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이게 사실인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루머로 떠도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에서만 떠도는 루머, 한국에서만 너무 유행하는 루머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것은 트럼프 당선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축격을 준 것은 중국 지도자의 실각입니다. 그러면 CIA가 이거 모르고 있냐? 예를 들면 한국의 정보기관은 모르고 있냐? 그리고 뭐 정보력이라고 그러면 세계 최강인 미국의 수많은 미디어 저널 네. 또 영국 이쪽에서는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죠. 한국에서도 메이저 언론들이 아니라 뭐 이제 유튜브 무슨 개인 채널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나 뉴스 매체보다가도 네. 유튜브 채널이 더 정보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상식선에서 이제 맞지가 않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실각설이 도는 지도자가 네. 그러면 이제 이 수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4, 5, 6월 달 석 달 동안에 중국의 시진핑이 네. 지방 시차를 매달 3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해외 순방을 6개 나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각설이 있고 이제 위치가 불안정한 이제 지도자가 네. 지방을 가고 특히 해외를 간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네. 그렇게 보면 이건 간단하게 답이 나오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건강 이상설은 2주 정도 그 공식 매체에 등장을 안 했어요.
뭐 그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여준 해외 출장 또 이제 지방 시찰 그걸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이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군부 이것은 엉터리인 것이 중국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진핑이 집권한 게 벌써 13년째인데 네. 거기에 아직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중국의 관점에서든 이게 make sense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군부의 이제 장악력을 떨어졌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부터 로켓군의 장성들을 다 낙마를 시킨 건데 네. 그 낙마의 죄명이 뭐냐면 전부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을 했거나 이제 무기 납품 받으면서 뒷돈 받았거나 뭐 승진시키면서 돈 받았거나 이걸로 다 이제 낙마한 건데 시진핑이 2013년 집권하면서부터 거의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그 분야별로 부패 세력들을 이제 낙마를 시켜요. 네. 근데 낙마를 시켰을 때마다 말은 많았지만 권력이 더 약화됐냐 그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브릭스에 왜 안 갔냐.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의 시진핑도 트럼프 닮아간다. 트럼프도 G7 가가지고 이게 하루 만에 뭐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뭐 G7이 이제 별 재미가 없었던 것이 G7 국가들 전체 GDP의 60%가 미국입니다. 미국 빠져버리면 40% 조무래기들이 모여가지고 한들 이건 대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근데 브릭스를 보면은 중국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빠져버리면 밑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G7이든 브릭스 회담이든 이건 큰 놈, 더 놈이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이고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브릭스에 있어서는 이제 왜 브라질에 안 갔냐는 건 그 뭐 명분상은 그래요.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대통령 2번 봤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전승절 네. 중국의 이제 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내부적인 결속 단속을 위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뭐 초대장이 왔지만 이 전승 기념일에 이제 각국의 정상을 초대한다고 하면 이 중국으로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안 가고 브릭스 정상회담도 안 가고 이제 80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다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중요성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뭐 주석의 지위나 실각이나 이것에 시간 쓸 일이 아니고 이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게 그게 답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거 답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 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파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다 그렇게 보십니다. 저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냥 중국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2018년부터 해서 1년 동안 협상을 한 뒤에 2019년도에 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 20% 정도를 내는 걸로 합의를 본 것 같고 2차 때는 기술 경쟁 분야를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이제 3차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때 들어와서는 방금 말씀 말하라고 협상이라고 하는 스티븐 미란 보고서 내용 안에 제 기억에 2006년부터 줄기차게 미국이 중국에다가 요구하던 이제 웬만큼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화폐 좀 절상 좀 하지. 예를 들어서 7위엔, 8위엔 이러지 말고 이제 한 5위엔 정도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이 금융전쟁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벌어질 소위 그 감춰진 발톱의 전쟁의 예고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차이나 퍼즐 안에 제가 네. 그 말을 하고 말씀하신 스티븐 밀란의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네. 그 써놨고 분석을 해봤는데 네. 말씀 주신 내용이 이제 그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트럼프 바이든에 갔다가 다음번 전쟁은 이건 필연적으로 금융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1기 때 이미 실패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관세, 통상, 무역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기술로 중국을 목을 조아서 중국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지금 만들어서 중국이 아주 죽겠다, 중국을 차보스, 목이 졸리는 이제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중국이 많이 쓸 정도로 이제 제대로 각을 잡은 거죠.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갑자기 백투더 패스트를 해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기술로도 목을 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관세 전쟁을 들고 나와서 이게 이제 중국을 죽이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21세기 AI 시대에 18세기의 도구로 중국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상주의 툴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스티브 밀란의 그 보고서를 이걸 너무 맹신한 거다.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스티브 밀란의 전직이 뭐냐면 월가의 헤지펀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과격하고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아까 지적하셨지만 100년짜리 국채를 이거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재정 적자로 인한 뭐 36조 원 넘는 무역 그 국채를 이걸 100년짜리로 다 바꿔줘 버리면 이자도 안 내고 해결 한 방에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케이지만 그렇게 바뀌어줬을 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 투자가들은 미국이 부도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과연 질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전쟁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네. 지금 단추가 원하는 대로 안 끼워지는데 변수가 나오면 방금 지적하신 바로 자원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중국이 2,000개 품목의 히토리 금속의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누가 먼저 윙크하냐는 걸 서두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네. 미중의 전쟁은 지금 꼭 초등학생 싸움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먼저 울면 지고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면 지는 건데, 이거 먼저 전화하면 이거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보면 시진핑, 트럼프가 전화를 안 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곧 전화가 올 거다, 뭐 전화를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난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1단계 무역 협상에서 뭐 이제 관세율을 잠재적으로 30% 낮춘다고 그래놓고는 그의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럼 누가 먼저 전화를 했냐면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2단계 협상을 런던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왜 했냐를 놓고 보면 그것이 이게 중국이 급해서 한 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급한 게 하나 생긴 겁니다. 중국이 히토리 금속을 2달 동안 수급을 시키는 바람에 예. 전기차 업체부터 시작해서 방산 업체들이 히토류가 스탁아웃 되면서 생산 라인을 세워야 되는 부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트럼프와 스티븐 밀란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게 진도가 못 나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을 하죠. 40대면 아무 말 안 듣고 50대면 생각 절대 안 바꾼다고. 근데 80대신 어르신이 한번 뱉어놓은 것을 다시 이제 집어넣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세 문제를 세게 밀고 나가는데, 근데 그게 지금 어제 그 편지 보낸 나라들 쭉 보면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유망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멕시코, 캐나다에 이제 공장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에도 공장 짓는 가능성이 높아요. 멕시코, 캐나다는 30%인데 우리가 25%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하고 가장 친한 이제 옆에 있는 두 나라를 먼저 패고, 이제 미국, 중국도 30%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이 25%면 뭐 우리 관세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큰일 난 게 아니라 다 같이 30% 때리는데 우리가 25% 맞으면 우리는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관세라는 것은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그게 관세로 의미가 있는 거지, 40년에 잘 나간 절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이거를 40% 아니라 200%를 때린들, 이게 당장은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재고가 스탁아웃 되고 난 다음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제 공급망 전쟁으로 가버렸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30% 관세를 때리면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 끄고 뭐 종이 아껴 쓰고 무슨 연장금 뭐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5%를 못 올립니다. 30%를 올리려고 그러면 바로 AI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의 앞으로 최대의 기여자 공헌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관세를 갖고 이제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 히토리 금속 하나로
이게 미국이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이 불상사가 공급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제 전쟁의 무기가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앉아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13%전 세계 수입 시장의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관세를 날린 유럽하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이제 4개를 합치면 전 세계 수입의 39%예요. 그래서 13%를 갖고 39%를 때렸는데 이게 과연 유효할 것이냐. 이걸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건네와 속내가 다르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게 진정한 속내였다면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오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지적도 하신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에게는 8개의 방패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내용도 일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패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맞벌 작전입니다. 예. 같이 관세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초창기에 135% 때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중국이 환율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 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환율 절상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도 보이지만 문제는 중국이 6.15에서 7.2까지를 절하라 15% 절하를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절상을 시키면 사실은 원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0% 맞은 데서 15%를 절상을 해버리면 절상을 하게 되면 이게 내수 쪽에서 엄청난 이제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타격을 상당 부분 이제 그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수출 환급세가 한 10%인가 15%인가 있어요. 예. 그걸 없애버리면 거기서도 이제 코스트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국채 금리 상승이에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뭐 중국이 국채 팔면 미국의 뭐 이제 금융시장이 난리 난다 그러지만 제가 그건 엉터리고,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지금 한 7천억 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 네. 되질 않아요. 예. 그러나 이게 중국이 턴다는 소문이 날 때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걸 갖고 있는데 같이 털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금리가 폭등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있고, 그리고 히토류를 이제 네. 통제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칼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지를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게, 지금 중국은 90년대 중반에 우리처럼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까지 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34%대로 훅 떨어졌고, 우리하고 그 선진국들의 수준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수출이 얼마냐 그러면 한 19%고, 그 중에서 미국에 가는 게 17%, 15%이 정도 됩니다. 16% 정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돼요. 근데 중국이 내수가 지금 GDP의 56%인데 그걸 5%만 올리면 미국으로 가는 게 빵이 되더라도 네. 거기서 GDP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 대미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2분기 GDP가 5.2인가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런데 과거와 달리 미국의 비중이 너무 낮아져서 중국 GDP에 큰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리고 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아직은 쓰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중국에 결정적으로 잡히는 인질이 3명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소현세자가 뭐 이제 정난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인조가 함부로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1번이 애플, 2번이 테슬라, 3번이 월마트예요. 네. 그래서 이 세 놈 다가 예.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90에서 95%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6개월만 연금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테슬라의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40%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월마트는 60%를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세 놈의 시가총액을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반토막 난다고 그러면 거의 GDP 한 10% 이상이 날아가는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으로서는 그런 이제 인지를 활용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통해서 이제 뭐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한 서너 개가 더 있는데, 예.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왜 시진핑한테 전화를 안 하냐. 근데 이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카드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은 뭐 생각을 안 해보고
미국의 이제 강한 주먹만 보다가 보니까 상대가 주먹을 받아낼 글러브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전혀 이제 안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인 승리다. 요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전 세계가 어떤 나라가 미국이 그런 정도로 기술 규제하고 이게 금융 규제하고 또 통상 규제를 하면은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중국은 주가가 슬슬슬슬 뭐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이 미국의 지금 같은 공격에는 받아낼 만한 체력이나 이게 대책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AI 분야에 있어서 딥시크가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미국도 놀랐고 세계가 다 놀란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의 중국이 생각하는 이 AI의 세계와 미국이 생각하는 AI 세계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부딪힌다는 말은 이제 상업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AI의 LLM 모델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가 미국 영어와 중국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가 양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무작정 미국과 대결만은 추구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는 협력하고 화합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기술 관료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테크 산업에서의 룰은요. 네. WTA입니다. WTO가 아니고 WTA 가 winner takes all. 아니고, 1등이 예. 다 먹는다. 그래서 AI에서는 박 터지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지 예. 양보하고 협조라는 것은 국가 간에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이제 랭귀지 문제는요. 지금은 번역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게 중국의 AI든 미국의 AI든 한국의 AI든 이건 한글로 써도 영어로 중국어로 다 자동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랭귀지 이슈는 전혀 이제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국의 이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이 어떻게 AI를 우리보다 잘하지? 우리가 전 세계 6등이라고 그러고 중국이 2등인데 그 격차가 뭐 5배 이상 나는지 2등과 6등인데 거기에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알파고하고 이제 바둑 둘 때 우리 이세돌 구단은 정말로 포크레인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가 있냐 없는데 이거를 한 판을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역사책에 남는 인물이 될 건데 예. 그때 이제 객관적인 전적으로 보면 중국의 커즈 구단이 이세돌 구단 좀 높았어요. 네. 그때 이제 비웃었죠. 자기한테 오면 다 이길 거라고. 근데 결과는 세 판 다 져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커즈가 좀 모자란다. 그 포시즌 호텔에 예. 이세돌 구단 말고 알파고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면 바로 전기 기사예요. 발로 코드 툭 잡버리면 예.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렇죠. 결국은 구글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커제도 그걸 미국에서 바둑 두지 말고 중국에서 떴으면 어떻게 되냐. 커제 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구글이 안 돼요. 네. 그게 간단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2017년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이 느꼈던 스푸트니크 모멘텀 예. 러시아가 어떻게 달에 올라가냐 예. 소련이 예. 그것처럼 이게 AI에서 엄청난 쇼크를 받고 그때부터 중국이 2017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AI를 이제 발전을 시키고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합니다. 그게 7년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이세돌 구단의 전설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는 입으로 AI를 했고 중국은 돈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갖고 뭘 하려고 그럴 때 그 LLM 모델 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이제 소설 쓰고 답 쓰고 동화책 만들고 이게 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30% 올렸을 때 이 30%의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AI 플러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인베디드 AI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강화학, 조선, 기계자동차, 반도체에다가 AI를 붙여가지고 원가를 30%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중국이 하려고 하는 AI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첨단 AI를 만들려고 하니까 칩이 브로킹이 걸려가지고 못 만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B급 정도의 AI를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산업에 갖다 붙였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코스트가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 얘기를 하는데
공장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불을 켤 필요가 없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로봇이 일을 하면 불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샤오미가 난리인데 샤오미가 다크팩토리를 운영을 해요. 불이 꺼진 공장을 하는데 완전히 자동화된. 그래서 샤오미가 뭐 핸드폰 회사들 보면은 뭐 우리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주가가 뭐 다 흘러내렸지만 샤오미 주가는 1년 내내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미국은 AI에 패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고 네. 중국은 AI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네. 산업의 패권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인데 결국 AI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조업을 반드시 거쳐서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또 하나의 결점은 뭐냐면 제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화학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기차산업, 배터리산업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돈을 크게 벌려고 하면 지금 그림 그리고 무슨 뭐 답변 쓰고 답안지 쓰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 그걸 붙이려고 하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협력할 필요 없이 자기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간다는 것이고 네. 이걸 통해 가지고 30%의 보복 관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항저우하고 샹하이에 AI 회사들 한 4-5 군데를 쭉 가봤는데 네. 뭐 정말로 뭐 속된 표현으로 뒤집어진다? 야, 어떻게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온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애써 외면하거나 또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AI 갖고 뭘 하냐를 보면 제가 그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이 영어로 얘기했을 때 바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예. 이걸로 완전히 자동으로 통역이 되는 아이플라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를 갔더니만 영어 시간에 수업을 했을 때 예. 학생이 예를 들어 40명 있다고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면 책을 안, 이런 이제 그 마이크 같은 걸 학생들이 들고 수업을 하면 책을 안 읽은 친구가 바로 칠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로 발음을 했을 때 발음이 틀리거나 인토네이션이 안 맞는 것도 빨갛고 파랗게 나타나요. 네. 근데 그걸 딱 누르면 빨갛게 된 것은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수업이 끝나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 안 한 학생, 네. 발음이 틀린 학생, 안 틀린 학생 이게 통계로 착착착 다 빠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더 이제 그다음에 안면 인식을 하는 회사를 제가 직접 왔는데 저도 이제 중출자 가기 전에 이제 대학원생들 그 기말고사 채점하느라고 뭐 네. 밤새워서 이제 하고 갔지만 복사기 같은 데다가 그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네. 두루루 복사가 돼서 나오면은 예. 이 채점이 다 돼서 나와요. 그리고 빨간 걸로 틀린 것에 대한 체크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레포트 같은 거 어떻게 채점하냐 봤더니 요거를 노트북에 있으면 여기서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 전체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준 모범 답안에 비해서 요 레포트가 어디가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고 뭐가 틀렸는지가 빨간색으로 짝짝짝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범 답안 대비해서 요건 70%, 85%, 그럼 요건 B 플러스 C 이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AI를 개발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면 인식하는 회사든 로봇을 만드는 회사든 뭐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회사든 전부 AI 플러스를 해서 교육, 의료, 예를 들면 제조, 국방, 행정, 사회 문제들하고 다 이걸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서비스, 보지 못했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요게 지금 중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를 우리가 볼 때 GDP 규모가 미국의 뭐 65% 그래서 2등이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 그런 이제 부가가치는 GDP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을 우리가 볼 때 그 중국이 만약에 AI 플러스가 제대로 되면 네. 이건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션 이게 얼마가 되냐를 계산을 해보고서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있는 제도상의 GDP로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창출되는 밸류 에디드는 이건 사회를 바꾸고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 다 직업을 바꾸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중의 전략에서 지금까지 보여지는 걸로 놓고 보면 중국은 AI 플러스 인더스트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해주셔서 그 제가 모 신문사에 기고를 하면서 그런 타이틀을 어제 새벽에 써서 보냈습니다. 언과 행 그리고 AI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는 말로만 하는 AI를 하고 있고 중국은 행으로 하는 AI를 하고 있다는 게 내용인데 방금 우리 전민 소장님이 비슷한 말씀을 주셔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도 그러면 베이징 중국, 그다음에 워싱턴 DC 미국 그러는데 앞으로 세계의 수도는 어떻게 되면 AIDC 데이터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메타나 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 규모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있거든요. 중국도 베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BYD, 알리바바, 탄센트가 수많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몇 개인가 보니까 0이더라고요. 울산에 곧 한 개가 생길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2029년 정도에. 그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 센터 우리가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 것을 오픈 소스로 이용하면서 살아도 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좀 궁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도 궁금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그 뭐 전기 발전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은들 이걸 IP를 못 뽑아내는 문제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땅이 필요하고 전기세가 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입으로만 우리는 AI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가 AI만 했지 엑스큐션을 못해.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IQ는 높은데 EQ가 낮아요. 엑스큐션 코테이션이 무지 낮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지금 그 연안도시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듭니다. 네. 이걸 전부 이제 내륙 지방으로 다 가져갔는데 내륙 지방의 좋은 점 땅이 무한대로 널려 있고 그렇죠. 지금 구이조우성이 마오타이 나오는 술 나오는 그 성이 지금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메카가 됐어요. 거기 이제 물이 많으니까 발전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고용도 늘리고 이게 부가가치도 늘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안 만들면은 이건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조를 투자한다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전자파 나온다고 그래서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이거를 이제 송전선이 설치가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그것은 정부가 이건 행정명령이나 입법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거를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돈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 센터는 지금 뭐냐 칩을 확보를 못 해주는데 그래서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 엔비디아 칩셋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HBM하고 TSMC가 만든 GPU가 붙어서 되는 건데 지금 고급 칩에는 100% 우리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폭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이닉스가 안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HBM을. 근데 이거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조를 투자하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좀 1차적인 그 부지 문제하고 전력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되고 GPU를 확보하면 우리나라에 뭐 큰 이제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GPU 뭐 1000개, 2000개 이 정도 레벨이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걸 적어도 5만 개, 10만 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10만 개 이상은 가야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글부터 시작해서 메타부터 줄 서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줄 서가지고 우리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받아오는 것이 핵심인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결기하고 이 계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쓰는 거죠.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자고 하면은 우리 HBM은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사가는 이제 기업은 일정한 비율만큼 GPU를 한국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 이런 단수 조항을 붙이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이제 좀 빨리 GPU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안 해주고서 AI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총알도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근데 그것을 총알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하냐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책 결정자들의 아이디어하고 네. 또 결기가 있어야 되죠. 네. 그 못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래? 상대가 미국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에 팔든 미국에 팔든 뭐 이건 가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에 누구한테 주냐에서 자기네 세일즈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붙어 있는 이제 청구서를 앞으로 땡겨 올 수 있는 전략, 방법 이거 모색을 해줘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중국은 보니까 국가 정부 기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상하이나 이런 지방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과 AI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벤처부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 규모가 1년에 연간 한 1,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를 지금 이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1,200만 명의 졸업생들이 매년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재 영입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거든요. 중국은 인재를 어떻게 양성 중이고 앞으로 정부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어떤 자본을 투자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입으로만 번지르르 하는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 가지고는 산업 경쟁력에서는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결론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500억 불씩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가는 것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이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우리가 미국을 USA라고 얘기하듯이 중국도 United States of China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 단위의 기금이 있고 각 성들이 그 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산둥성 우리 옆에 있는 거가 인구가 9,400만 명이에요. 그렇죠. 광둥성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보다 GDP가 더 커요. 그래서 31개의 그런 정도 한국만한 경제를 가진 그 성 단위에서도 AI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성이 어떻게 이제 AI의 심장이 되고 메카가 됐냐고 그러면 바로 정부 지원하고 똑같은 지원을 이제 지방정부가 해준 거죠. 네. 그러고 제가 2주 전에 출장을 갔던 어떤 회사가 바로 항저우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AI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갔을 때 그때 해외에서 AI 박사를 받고 오면 정착금을 500만 유안을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만 브로시에 아예 박혀 있는 것이 3천만 유안을 줍니다. 60억을 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돈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 지금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갖고 오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룸이 바로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의 지금 AI를 보면 지금 미국하고 AI 그 결국은 개발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딥시크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한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토종 중국인들이 오픈 AI 뒤통수를 쳤냐.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AI는 미국인과 중국인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인의 싸움이다. 지금 AI를 개발자들의 고급 개발자의 47%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딥시크의 새파랗게 젊은 30대들이 그걸 보고서 똑같이 만들었냐는 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쫙 봐도 아 요렇게 짰겠구나 하는 네. 것이 이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재를 많이 깔아놨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이제 재산이고 또 우리도 미국 가 있는 많은 이제 그 젊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재들을 한국으로 이제 모셔오거나 데리고 오는 것의 방법은 파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수준으로 한국 기업 수준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AI는 세계 경쟁이고 거기 있는 나라의 그 기업보다 더 많이 줘야 오는 것이지. 네. 이게 AI 엔지니어들한테 애국심을 요구하는 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맨한테는 비즈니스로 가고 그게 성과에 걸맞는 컴pen세이션 플랜을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돈 없는 AI는 이것은 입으로 하는 AI고 소위 말하는 EQ가 없는 AI고 결국은 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만큼 그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고 그게 꼭 필요한 인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국가적인 자원,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산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AI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국 기준 제가 버려야 된다. 우리 기준으로 뭘 이제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국과 중국하고 그 같은 수준보다도 플러스 알파 정도를 더 줄 수 있는 네. 시스템하고 제도를 만들고서 사람을 인재를 유치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 기준으로 10억 주니까 크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포기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인재 하나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게 국가 전체를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돈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뭐 상장회사들이 주가가 나쁘면 뭐 10조씩 3조씩 자사주를 사요. 근데 저는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자사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10조하고 3조를 인재를 사는 데 쓰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인재가 없냐 그게 아니라 또 한국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스카우트 해갖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파격을 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좀 넌센스고 또 우리가 그런 파격을 할 정도로 이게 돈이 없는 나라냐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갖춰진데 이것을 어떻게 모으고 네. 정부가 이게 일과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중국처럼 10년, 15년을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말든 지도자가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끝나고 난 5년 이후에 네. 그 다음 단계 얼마나 더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 센 나라 될 거냐 이제 이걸 고민하고 지금 정책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우리가 뭐 AI 시대에 정말로 이게 GDP 수준은 13등이지만 AI 시대 6등이라 하면 우리가 절반을 따라온 거잖아요. 그걸 한 3등만 더 올리게 되면 이건 정말로 큰 대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꿰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방향성을 잘 잡는 것 이제 그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전명 소장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AI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WTA 게임이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Winner takes all.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 AI 주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파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상해에 가시면 휴머노이드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AI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중국을 바라보던 관점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사가 누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보고 오는지 그걸 국민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전명 소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